알기 쉬운 근로기준법으로 준비를 했고요. 이번 정부 들어서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이 많은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개정은 사실은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변경된 거고요. 반대로 해석하자고 하면 사용자는 더 지켜야 될 의무가 더 많아진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무관계 법령상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근로기준법 내용 중에서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에 대한 내용, 그리고 해고에 대한 부분, 산업재해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계속적으로 달라지는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로기준법의 촉발적인 이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실무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이고 휴가 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경영권을 바탕으로 해서 마스크를 좀 벗고 하겠습니다. 혼자 있어서요. 네. 사용자는 경영권을 바탕으로 해서 근로자와의 해고, 사용자 일반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 해고 처분을 할 수 있는데요. 어떤 게 부당해고인지 그 부분과 그리고 구제 절차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달라진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이란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요. 우선 근로자는 이 표에 보시면 근로자는 사업장에 입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목적으로 하는 근로계약이라는 걸 체결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구두로 체결할 수도 있고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에서는 당연히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입법상의 계약의 일종이기 때문에 사실은 계약 자치 원칙에 따라서 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는 사용 종속 관계에 있기 때문에 결국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게 전제가 돼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근로 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하자라는 측면에서 제정된 법률이고요. 결국 근로기준법의 이런 해석에서 대해서는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한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관계의 성립, 유지, 소멸에 국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거고요. 헌법 제32조 4항에 보시면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도록 법률로 정한다. 이거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제정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근로기준법은 어떤 사업장에 적용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같은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의 수에 따라서 그 적용 범위를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살펴보시겠지만 취업규칙, 상시 근로자 수 1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같은 경우는 취업규칙이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해당 규정을 제외하고는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그럼 이 법률 조항을 반대로 해석하자면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사용하는 원사업 사업장에서는 일부를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4명, 5인 미만이죠. 4명 이하의 사업장,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일부 조항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어떻게 보면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보시면 일주 40시간, 1일 8시간의 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이 적용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 46조의 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휴업하는 기간은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해당 규정도 적용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 연체의 휴가를 주어야 된다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조항도 4인 이하의 사업장, 5인 미만의 사업장 같은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성 근로자분들은 월 1회에 생리휴가, 실무적으로 공원휴가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무급으로 이 생리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해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 종료하는 해고 처분이 있는 경우는
5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인사법원에 부당해 보이는 법률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해당 규정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장자가 휴일 근로 시 손상임금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되는 규정이 있는데요. 해당 규정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같은 경우는 10시간 일한다고 하면 8시간 분에 대한 것은 기본 시급으로 정해줘야 되는 거고요. 2시간 분,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 분에 대해서는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것으로 계산해서 줘야 되지만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가산임금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10시간을 근무하든 12시간을 근무하든 같이 시급으로 선정해서 시간 단위로 계산해서 주시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상시 근로자 수에 대한 판단 방법이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 2에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 대한 판단 방법은 이렇게 규정이 있지만 결국 계산하는 방법은 같은 기간 중 가동 일수,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만약에 20일을 가동했다, 21일을 가동했다고 하면 분모에 20 또는 21일이 들어가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토요일, 일요일까지 전체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해서 사업장을 가동한다고 하면 30일에서 31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가동 일수분의 근로자의 연인원, 1일에는 몇 명을 사용하고 2일에는 몇 명을 사용하고 해서 총 우리가 가동 일수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총 인원을 넣어서 그걸 평균을 냈을 때 5 이상이 나온다고 하면 5 이상 사업장이 되는 거고 5 미만이 나온다고 하면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입니다. 근로기준법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냐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상시 근로자 수 5인, 상시 근로자 수에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 제외되는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동거의 칙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이고요. 그리고 가사사용인, 그리고 특별법 적용 대상 사업장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거의 친족만으로 구성된 것은 동거까지 살아야 되고요. 친족으로 구성이 돼야 됩니다. 친족이라는 것은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그거를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사사용인 같은 경우는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게 조금 적절치 않다라는 취지에 따라서 가사도우미라든지 개인으로 고용된 운전기사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법 적용되는 사업장이 있는데요. 법의 적용에 있어서 특별법이 우선적으로 기본적인 법령에 의해서 법령보다 먼저 적용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인 선언법 같은 경우에는 선언들한테 먼저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법률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그 다음에 보완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걸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다음으로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와 사용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하면 그 근로기준법의 보호 대상자가 되는 거고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라면 반대로 근로기준법의 수교 의무자, 이걸 준수해야 되는 의무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보시면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인권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만 되어 있고요. 어떤 근로자가 어떤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근로자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하면은 해당 근로자도 근로자로서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 사업주가 있고요. 사업경영 담당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가 있습니다. 사업주의 경우에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 자체가 사업주가 되는 거고요. 개인 사업주 같은 경우는 그 개인이 사업주가 됩니다. 사업경영 담당자 같은 경우는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거고요.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대한 부분도 사용자의 개념에 속해 있는데 하위 직급에 있어서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봐서 사용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근로자에도 해당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만약에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서 직책이 공장장이라든지 뭐 이사라 할지라도 사업주를 위해서 행위하는 자라고 해당되지만 그 역시도 만약에 지시를 받아서 사용종속 관계에서 근무한다고 하면 그 역시도 사용자의 개념에 이중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거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 기준에 대한 판례 태도인데요. 지금 저희 그 강의를 들어주시는 그 회사에는 별다른, 이거가 적용이 되지 않겠지만, 이 해당 사항이 이제 그 예전에 그 학원계에서 학원 강사들을 근로자로서 인정하지 않고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그 관련된 판례입니다. 그래서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에 대한 판례를 이렇게 10가지 정도로 지표를 마련해서 근로자인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서 그냥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